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함익병쇼, 쇼호스터 함익병입니다. 네. 오늘은, 정승아 교수님을 모시고, 정신상담? 이렇게, 심리상담?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심리상담, 뭐 심리치료, 네. 뭐 이렇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심리상담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정신건강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1시간 반,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사이사이에 교수님께서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계신 정승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승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섭외를 받고서 드는 생각은 주제는 여기다가 제가 제안하긴 했지만 네. 꼭 뭐 이 주제도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한정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이 주제에 관해 그냥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우리 함 원장님은 저기 의학을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보는 시각이 상당히 대비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면은 또 충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다이나믹하게 대화로 이어지면 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심리학자이긴 하지만 석사 졸업하고 나서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환자들을 대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의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한양대학에서 임상심리 하셨죠? 예. 네. 그 의학적인 어떤 시각에 많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아마 뭐 물들어 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태생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배우면서도 접하면서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들 항상 품고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정신병 했을 때 그 병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병 자체가 의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용어가 쓰이는데 병이란 말도 쓰이고 또 정신질환, 네. 또 뭐 정신 병이란 말이 가장 많이 제일 쓰이죠. 많이 쓰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희 정신과에서는 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정신장애, 디스오더. 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장애, 병 이런 말들을 쓰게 되면은 뭔가 이게 덮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실체를 전 부분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면이 있고 약간 대중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느껴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얘기는 하지만 답답한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우리 함 원장님과 의학적 관점을 주로 가졌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함 원장님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되는 어떤 것들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지금 제가 그러면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은 뭐 오해라는 뭐 오해와 진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돼 있는데 오해라기보다는 뭐 진실이라기보다는 이 분야에서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의문을 품어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궁금해서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예. 일단 우리 영화를 보면, 이제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국이나 서구사에서 보면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아요. 의사 아니잖아요. 의사가 하죠, 보통. 아니요, 의사가 아닌 그 심리 상담 사무소나 개업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제가 본 영화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많이 나오던데. 심리 상담사도 꽤 많이 나와요. 네, 상담사도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영역이 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의사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상담을 하는 걸 할 때는 보통 상담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정신과 의사가 정신의학을 전공한 다음에 개업하거나 해가지고 환자라 그러죠. 환자를 다룰 때는 치료를 한다 그러죠. 심리 치료를 한다. 네. 그게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거의 다르지는 않아요. 다르지는 않은데 누가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의학적 관점이 주로 이제 바탕에 있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네. 주로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 유전적 원인 이런 것들에 주로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의학적인 치료, 좀 약물 치료, 약물에 많이 약물 하죠. 치료를 네. 더 심리학자들보다는 많이 권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목표 자체는 똑같은데 심리학자는 조금 더 이제 그 심리적인 치료법, 심리적인 접근법을 더 많이 한다는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네. 목표는 동일합니다. 네. 대하는 사람도 동일하고.
이제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장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이 쓰는데 요 말을 딱 들으면 일단 특히 정신병이란 말을 들으면 일반인이나 뭐 본인 진단받는 본인이나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진단이 되죠. 거의 욕으로도 쓰이죠. 그렇죠. 병이 있냐 그러면은요. 네, 맞아요. 우리 신체적인 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데 네, 머리를 가리키면서는 병이 있냐 그러면 거의 욕이거든요. 그렇죠. 네. 좀 그것도 참 신기한 현상이고 그 네. 배후에 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정신과를 찾는데 꺼리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바르다고 제가 감히 주장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병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나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어떤 인자가 나를 침투해 왔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사태를 바라보게 그렇죠.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의학적인 문제도 대충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공격 인자가 있다고 보죠. 그죠. 특히 이제 그 병인. 병인을 보죠. 유발하는 네. 어떤 병원체라든지 공격 인자가 그런 있다. 게 네, 있다라고 바이러스든 뭐 보는데 유해 반해서 네.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마음의 병, 마음의 장애라고 했을 때 네. 그런 바이러스 인자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그런 면에서 이 같은 의학적인 모델로 이렇게 병이라고 같이 개념화하는 거가 거기서부터 벌써 쓰는 용어에서부터 암묵적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한쪽으로만 바라보게 만든다 그런 어떤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중들에게 방송하는 뭐 저도 이제 대중들에게 방송을 하니까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공개된 자리에서 정신과 다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용기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정신과를 가면 좋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피부과에 많이 와요. 피부과에도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해서 오는 그런 병들이 그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네일 바이팅. 그다음에 뭐 네일 바이팅. 예, 그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거든요. 진단은 피부과에서 하지만 손에 보이니까. 그래서 원인을 설명할 때 환자한테 이거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왜 이걸 갖고 정신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욕처럼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게 저도 정신과 다녀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귀를 기울이죠. 근데 이게 실례되기 모르겠지만 진짜 다니셨어요? 예. 꺼리낌 없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과를 다니면 의료보험이 아니라 그 생명보험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생명보험. 네. 뭐 죽을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걸 안 받아요. 그 이제 친구가 들어달래서 들어줬어요. 그러고 나면 계약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혹시 위험한 운동 하시냐, 암벽등반이라든지 뭐 심해 다이빙을 하냐. 그다음에 정신과 다닌 적이 있냐? 그럼 붙더니 네 그렇죠. 그랬더니 나중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정신과에서도 뭐 생명 그러면은 이제 아마 우울증이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살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아마 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거든.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저도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런 꺼리는 경향은 좀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노골적으로 전화해서 아예 안 된다고. 다른 과에 가서 어떤 병이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덜 꺼리거든요. 네. 근데 정신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개방적일까? 왜냐하면 영어에서도 욕할 때 크레이지 그러면 욕 아닙니까 그거? 미쳤다는. 그렇죠. 네. 욕은 욕이죠. 야 위장병 있는 놈아 그러면 욕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피부병 있는 놈아 그러면 욕이 아니죠. 욕은 아니죠. 네. 근데 참 어려운데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고 나면 되게 편하거든요.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해서 알죠. 그러니까 이거 혼자서 낑낑거릴 게 아니라 그냥 정신과 가서 상담하고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8주? 꽤 오래 다니셨네요. 예.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분은 제가 또 처음인데. 많은 임상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병원 현장을 떠나서 학교로 온 지는 지금 15년 됐어요. 좀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일이고 주로 지금 학교에서 교육 연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경험도 뭐 있긴 하죠. 병원에서 거의 뭐 10년 수련 받고 개인 병원에도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 꺼리죠. 숨기나요? 정신과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의료보험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개인 클리닉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분이 개업할 때부터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병원을 고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병원 자리를 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건물 주변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정신과가 그 정도였어요?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물론 그것도 옛날이긴 하지만 옛날이긴 지금도 하죠. 아마 그게 요즘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유롭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전 피부과는 모르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특히 의사들 중심으로 꽤 있어요. 그리고 종합병원에도 정신과는 보통 저 구석 쪽에 이렇게 배치하거든요. 그 바로 옆에 피부과 있어요. 그 비뇨기과랑 같이 아니, 이렇게. 피부과라고 왜냐하면 그게 연결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는 환자의 한 15% 정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피부병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인 거랑 상당히 연관돼 있는 게 또 네. 피부과 질환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내과도 마찬가지일걸요. 신경성 위장병 있는 분들은 뭐 신경안정제, 바리움이라고 그러죠. 다이아제팜은 거의 뭐 1ml씩 이렇게 루틴으로 쓰는 경우도 많죠. 신경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병들은 뭐 각과마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적으로 감정의 기복, 이렇게 우울했다가 좋았다 이런 것도 문제고, 그게 아주 심해서 계속해서 이제 질병적인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요거는 심리학과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그 진단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근데 감정에 기복이 있다고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감정 자체가 원래 기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정이 좀 파동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누구나 다 그런 파동을 겪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상은 아닌데 그 문제는 이제 그게 파동이 너무 진폭이 클 때,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이제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위아래 다 있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단극성 장애, 감정 장애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지 감정 기복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비정상이다, 뭐 병으로 간주하지는 않거든요. 그 진폭을 되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자기가 견디기 어렵거나 적응상의 문제가 될 정도로,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감정 기복을 겪는다. 그러면 일단 병이라고 진단, 장애라고 진단을 하죠. 조울 장애 또는 우울 장애. 보면 유별나게 먹고 살기 편해지면 더 늘어나는 게 이런 정신적인 문제 같아요. 왜 그럴까요? 늘어난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자각을 하게 되고 진단을 하게 되는 비율이 늘어난 원인도 많지 않을까. 진단이 늘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그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이런 것들이 위협받을 때는 그 위의 욕구 같은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그렇다고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닐 텐데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도 자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배고파서 뭐 생존이 위협받고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위에 내펴두고 이제 뭐 자아실현의 욕구라든지. 맨 위가 인정 욕구인가요? 그게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인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정신과적 문제는 이 자아랑 관련된 문제예요. 나의 어떤 인상,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내가 남들에게 배척받지 않는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불안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자기 개인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겠다. 그런 거 당연히 저도 영향이 있다고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농경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집단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이 누구냐가 내가 대표하는 거지. 나 개인이라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서구 사회가 되고 개인주의가 도입되면서 농경 사회, 지금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에 지금 아파트에도 저도 살고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주민이 5년 동안 사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네. 또 새로 인사하기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되면 얘기하는 거지만. 샤이한 사람이라서 먼저 하지는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정체감을 이제 개인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과 관련된 문제, 그걸 이제 나르시즘의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인들의 많은 정신과적인 문제는 이 나르시즘과 관련된 문제들이 현재는 가장 많습니다. 그게 심하면 흔히 말하는 자뻑인가요? 이 자뻑인 사람은 이제 본인은 안 불편하고요, 남들이 불편하고. 아하.
근데 자폭도 여러 가지 또 세부적 종류가 있어요. 본인도 불편한 자폭이 있어요. 본인도 불편한 자폭은 자기가 굉장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그게 좀 허약해가지고 늘 그걸 확인해야만 되고 혹시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이면 어떡하나 하는 은연중에 불안감 때문에 본인이 괴로운 그런 자폭도 있고 두 종류 나누기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원래 자폭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 봉사하고 나를 칭찬해줘야 되는 존재이지 또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역겹고 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정신장애가 생기는 게 결국은 자아 인정 욕구, 아니면 자아 실현 욕구가 그렇죠. 인정 욕구가 어떻게 하면 상처받을까봐 거부될까봐 거기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우울증 생길 수도 있고 불안증, 강박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욕구랑 맴돌고 있습니다. 그 다 우리 피부과에서 보는 환자들이에요. 강박 있는 분들, 우울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피부 증상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만나시면 저기 함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그럼 피부에 약은 주면서 약이 해결됩니까? 그럼 그게? 일단 그 피부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근본적인 치료는 반드시 이제 정신 상담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을 이제 만나봐라고 얘기를 하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왜 그 상담 치료도 그거 아닌가? 인지행동 치료가 1번 아니에요? 요즘은 인지행동 치료가 대세죠. 네, 그러니까 인지행동까지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하니 이렇게 바꿔봐라. 까지만 얘기를 해주고 그거 다음 뭐 2주 뒤에 팔로우 할 때까지 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가야 된다. 정신과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마음의 문제가 뭐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뭐 위장장애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는 그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특히 더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체와 방어 기제에 주로 의존한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흔히 소마티제이션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피부과나 다른 뭐 과를 전전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그 신체와 경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걸 중심으로 구성된 성격 구조를 가진 분들이 아마 신체 증상을 걸핏하면 나타내기 쉬운 분들일 거예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강박이 있는 경우에 여드름이 10개가 났는데 손으로 쥐어 뜯은 여드름 흉터가 20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쪼파란 게 있는데 그냥 약 바르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판에. 그럼 그런 분들은 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쥐 뜯지 않도록 그 행동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설명을 해주죠. 설명해 주는데 이제 이게 애매한 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환자 본인 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번에는 꼭 보호자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길어지고 참 쉽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여드름 약이나 주세요. 뭐 상처나 붙여주세요. 이게 많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신체화 증상을 가진 분들이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태도예요. 모든 게 문제는 신체적인 문제가 원인이고 이걸 해결하려면 약은 굉장히 수동적인 치료법이거든요. 그 결과만 해결해 주는 거죠. 약 먹으면 내가 아무리 뭐 안 해도 해결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매지컬한 띵킹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성격 구조가 이 신체와 방어 기제를 공고히 하는데 어떤 중요한 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해주면 잘못하면 이제 요거도 먹죠. 그렇죠. 네가 피부과가 뭘 한다고 정신과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부터 시작해서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그 리액션이 와요. 전형적인 리액션입니다. 그분들이 그 다음에는 참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요거 바르세요. 요거 뭐 먹고 바르세요. 이렇게밖에 못 해주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함 원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감을 표시할 걸요. 되게 많죠. 본질을 건드려 주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피부과에 갔더니 왜 이상한 소리 하고 딴 데 가냐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환자 떨어질 걸요 아마. 그래도 뭐 그 얘기는 뭐 거기까지 해주는 게 우리 의사가 피부과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거는 적어도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를 부르지만 인지는 해야 돼요.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고쳐라. 훌륭하신 분이군요.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0명 하면 뭐 반반 정도 돼요. 근데 그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이코세라피를 좀 배워서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아이고, 정신과 치료 가보세요. 그럼 그 자체가 그분들은 굉장히 좋게 얘기하죠.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거기니까 이제 참 어렵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결국은 개인화된 사회, 그다음에 인정 욕구 이런 게 원인이면
본인이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인 오늘 할 주제랑 관련이 있는데 네.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특히 이제 이거 병이라는 말을 정신에다 갖다가 결합해서 붙임으로써 정신의학이 탄생했거든요. 그렇죠. 원래 의학은 신체를 다루는 학문이지 정신을 다루는 학문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영역에서도 제일 나중에 그렇죠. 들어왔죠. 어떻게 보면 좀 그 병원 같은 과에서 좀 이질적인 어떤 거 아닌가요?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의사들도 좀 같은 의사들 중에서 독특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의대 내에서 참 약간 이질적인 책도 좀 많이 읽고요. 그렇죠. 인문학적인 좀, 그런 게 그런 많죠.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빨리 외우고 넘어가 그러면 아니야. 그 책을 잡아보니 보고 이제 생각이 많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병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냥 일반인들도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병, 그다음에 감기와 같은 거다 우울증. 우울증은 감기와 네. 같다고. 근데 병원에 가는 걸 왜 꺼리냐? 제가 그 얘기예요. 네. 감기 그러면 병원 가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두 가지 갈등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 말이 좋은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문제가 내 문제가 나만 겪는 굉장히 특별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고 병원의 문턱을 낮추게 해주는 효과를 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감기라는 건 어떤 겁니까?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고 또 잘 나을 수도 있다. 네, 그게 걸린다는 의미를 쓰잖아요. 걸린다. 걸린다. 마치 무슨 어떤 그게 의학화된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걸리는 문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인정하시면 이제 되는데 그럼 무슨 문제인가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증 포함해서 이 마음의 병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들이 과연 뭔가 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병이다. 마음의 감기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감기라고 확진되면 처방받아서 먹으면 낫겠지 하는 식으로 자기 병을 생각하는 거. 우울증의 경우 약을 적극적으로 먹으면 그래도 잘 치료되지 않나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긴 그게 하더라고요. 우울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조사하죠. 조사했을 때 평소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고 잘 지내던 분이 갑자기 우울증이 생겼다고 했다면 10중 8구는 외부적인 심적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을 겪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분들은 잘 치료됩니다. 약물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원인이 확실하네. 예. 네. 외부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분들은 약 안 먹어도 치료됐을 거예요. 외부적인 원인이 잘 제거가 되고 그분은 해결되면. 이미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기질적으로 옛날엔 그거를 멜랑콜릭하다 그랬거든요. 네. 다크 스피리트라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이 음침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뭔가 유전적으로 이게 항상 비관적이고 뭔가를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자기 비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체질적으로 뭔가 박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기질적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예, 그래서 종류를 옛날에는 내인성 우울증, 외인성 우울증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의학적 문제든 마찬가지일걸요. 외인성인 경우는 비교적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예요. 네, 뭐 본인이 타고난 그런 그 병이라면 평생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또 그냥 외상으로 생겼으면 치료 잘해주면 네. 뭐 일주일, 2주면 끝나고 그렇죠. 이게 외부에 뭐 명백하게 세균이 있다. 세균 치료하면 되고, 곰팡이 있다. 곰팡이 치료하면 되고 쉽죠. 근데 외부의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상처를 입었을 때 오래 지속되는 분이 있고 빨리 낫는 분이 있죠. 그건 이제 회복력, 체질적인 어떤 그렇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는 좀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안 우울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감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또 못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예를 들면 우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잘 극복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한테 우리가 흔히 이제 위로한답시고 야 마음 강하게 다부지게 가져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함홍자님 같은 경우에는 우울할 때 그런 말 들으면 어떠셨어요? 우울할 때 그런 말 친구가 만약에 네. 너 다 이겨낼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아 술 한잔 먹고 힘내 예, 그러면 술값을 내주면 좋고요. 술값을 내가 내면 왜 술 먹자 그랬어? 뭐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함원자님 같이 기질적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해주면 힘이 될 수도 있지요. 네. 근데 이제 위로가 되죠. 그러면.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아요? 주변에서 도와드릴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뭐 도와드릴 방법이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게 얘기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도 그 임상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자주 보고 또 뭐 만나고 치료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좀 비관적입니다. 아니 전공하시는 분이 비관적이라 그러면 아니 근데 아마 그거는 우리 함 원장님도 피부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단해 보이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치료가 잘 되던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평생 나랑 같이 가면서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평생이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노력해서 평생을 이렇게 잘 쓰면 꽤 괜찮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관적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좋게 얘기하자면은 그건 네 친구처럼 살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아까 말한 그 기질적으로 타고난 듯한 어떤 그런 선천적인 것이 있는 듯한 사람 이런 분들은 변화가 오랫동안 치료받아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금의 변화가 조금 찾아올 뿐이지 뭐 아주 원래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약 먹고 그냥 힘내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경우와는 다르죠. 저는 기질적으로 생기는 피부병이 있으면 확실하게 약물이 있으면 네. 좀 환자한테 뭐라 그럴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해요. 해결할 수 있다. 대신 내 얼굴 자주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 너댓 번 얼굴 보고 잔소리 좀 하고 약물 치료하면 꽤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지내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좀 강하게 끌고 가죠. 믿고 와. 괜찮아. 근데 정신과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탁 좀 뭐라 그러지? 환자를 끌고 가면 어떨까요? 도움이 안 되나요? 도움은 분명히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정신과든 피부과든 마찬가지겠지만 정신과든 어디든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 마술적인 기대가 은연중에 있거든요. 드라마틱한 거. 예, 이게 어떤 약, 명의, 뭐 어떤 뭐 획기적인 치료법 이거에 의해서 내가 빨리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깨기가. 그런 기대가 아마 환자들 중에 있지 않나요? 저는 제일 먼저 깨죠, 그거를. 절대 그런 거. 그러니까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제 성격을 뭐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제 기분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약물 치료의 효과 같은 것들은 올 수 있지만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이라고 하는 거를 마음의 문제에다가 적용시킨다고 했을 때 그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환자들도 자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게 바로 병 치료를 더 오해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주치의든 주로 상담하는 상담사 선생님이든 이렇게 좀 환자를 탁 잡아줄 수 있는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그런 그렇죠. 거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일반적인 우리가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이런 과보다는 그게 어렵군요. 예, 약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아까 말한 그런 성격 요인의 바탕을 둔 문제들인 경우에는 성격 변화가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신과에서 제일 어려운 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예요. 그 성격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결국 말하면 기질의 바탕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꾼다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뭐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게 다 경험해보고 나온 말이거든요. 사람 쉽게 변하진 않죠. 근데 또 전혀 안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 친구 한 명은 예. 이제 그 친구는 정신과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리 상담 치료를 60주인가를 했어요. 정말 뭐 매주 출근부 도장 찍듯이. 몇 년 했네요, 그러면요. 근데 바뀌었어요. 버럭버럭 화내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 얼마나 받았습니까? 60주라는 60주요. 게 간단하게 아니지 거의 않습니까? 1년 넘었어요. 그죠? 요즘은 추세가 그렇게 60주 동안 받으러 오겠다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아니요, 걔는 처음에 10주 하더라고요. 10주인가 12주인가 하더니 예. 자기가 자기의 변화를 느끼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도 데리고 가고 왜냐면 가족 갈등이 많았으니까 본인이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다닌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 경우가 이제 치료가 잘 된 비교적 좀 드문 경우죠. 아마 피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과에서도 이제 치료가 잘 된 경우, 뭐 부진한 경우, 뭐 그럭저럭인 경우 따지면은 잘 된 경우는 좀 드물죠.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부인과 함께 골프 치는 거래요. 예. 운전면허 가리키는 거는. 예. 근데 그걸 하는데 화가 안 난대요. 그분은 이제 득도를 하셨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신과 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득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 오래만 다니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이게 체화된다 그러죠. 네. 몸에 스며들어가지고 행동 방식 자체가 바뀌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옛날에 정신과 치료 오래 받았어요. 정신분석 치료 같은 경우는 몇 년씩 받거든요. 10년 넘게 받는 분들도 있고. 제가 정신분석 치료 받을 때 사이코 아날리시스 해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처음에 한 달 갈 때는 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상담에서 시간이 걸리고 저는 에큐트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약을 세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약을 점점 줄이면서 이제 사이코 아날리시스 쭉 하면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이게 다녀보니까 많이 배우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그겁니다. 네. 자기 인식이 확장되죠. 이게 나를 배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가끔 해야 되겠다. 1년에 한 2번이라도 스케줄 따로 잡아서 좀 받아보면 이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심리 상담이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질환이 없어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그건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받으시면 좋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갑질할 때 저게 내가 볼 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여갖고 폭발한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기질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런 분들이 레귤러하게 심리 상담을 받으면. 근데 그런 분들은 심리 상담 받으려고 하진 않죠. 왜요? 갑질하는 분들은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다고 생각. 아까 말한 나르시즘인 경우가 많거든요. 넌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그 사람 말 잘 듣죠. 듣는데도 하니까 갑질이지. 자기는 갑질한다고 생각 안 할걸요. 갑질하는 분들은요. 그런가요? 예. 자기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주죠? 자기 인식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특히 나르시즘 환자들은 심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 많은 어려운 환자들 중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르시즘, 그다음에 파라노이아, 편집증 환자들, 이 정도 환자들이 가장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포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을 치료자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그분들의 신념이나 뭐에 도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받아줘야 돼? 일단은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면서 자기 생각과 신념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뭐가 문제가 있고 그게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기까지 스스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문제임을 깨달아야 돼 일단. 우리도 그런 얘기 해요. 환자가 정신과를 자기 발로 찾아갈 수만 있으면 고치기 쉽다고. 그렇죠. 네. 보통 그런 분들은 안 오죠. 보통 찾아오는 분들은 자기가 괴로운 사람들. 가족. 예. 가까운 가족이 찾아가는군요. 그렇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제 안 오고 이제 끌려오거나 뭐 법적인 문제를 저지르면 강제로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찾아오죠. 남을 괴롭히고도 괴롭힌 걸 모르는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니까 또 세상이 시끄럽더라고요. 그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세상이 범죄가 되고. 근데 이제 저는 학생을 많이 보는데 보면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안해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것도 보면 오늘 자야 내일 또 공부를 할 텐데 잠도 못 자요. 강박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자니 우울해. 제가 볼 때 우울, 강박, 불안은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뭐 진단명으로는 구분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예민한 기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민한 기질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질적으로. 일단 그런 친구들 거기서 좀 약간 풀려서 일상을 좀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셀프 케어, 컨트롤 그런 방법들이 없나요? 이제 뭐 병에 따라 다른 병이라는 말 덜 쓸 수밖에 없는데 강박증이냐 우울증이냐 뭐 불안증이냐 네. 이렇게 부르곤 있지만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진단명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또 히스토리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단명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유형화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두부자로 잘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병이라는 말 자체가 붙게 되면 일단 본인 자신도 거기에 세뇌당해요. 아, 내가 진단받고 나니까 이 전문가 선생님이 나한테 강박증이라는 진단명이 있어. 그래서 딱 이렇게 진단 내려주면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강박증이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강박증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뭔가 알게 되듯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세포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알게 되듯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신장애를 오해하게 만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강박적인 면이 있는 거지 꼭 뭐 이렇게 진단 크라이테리아 하긴 우리 DSM 공부할 때 보면 뭐 12가지 항목 중에 4가지 이상 5가지 이상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일단 DSM이라는 것 자체가 초반에 좀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정신과 진단 자체가 일단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맞아요. 그 심리학 실험 아시나요? 로젠한이라는 분이 가짜 환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환자를 흉내냈을 때 그 정신과 의사들이 제대로 진단하냐 못하냐 테스트해보는 현장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유명한 실험인데 네. 했더니 어떻게 그 실험 계획이 뭐였냐면 환자 몇십 명을 미국 전역에 있는 각종 병원에 이렇게 똑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어떤 증상을 이렇게 호소해라. 시나리오 짠 다음에 환자를 교육시켜서 네. 마치 정신과 증상이 있는 것처럼 뭐 환청이 들려요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가짜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 봤더니 100% 다 입원됐어요. 진단명을 얻어가지고 100%?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어떻게 짰냐 하면은 입원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해라.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네가 평소에 했던 대로 보통 행동해라. 사람처럼. 네. 그러면 언제쯤 네가 태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야, 잔인한 실험이다. 잔인하게 욕도 많이 먹었죠. 실험하고 욕 먹었겠는데 비윤리적인 실험이라고. 그렇죠.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실험이고 네. 요즘 같으면은 뭐 50년대 했던 실험이에요. 아, 옛날이구나. 네, 50년대 고전적인 실험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가장 빨리 태어나게 된 사람이 40일 만에 태어나게 됐다든지 뭐 태어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병동에서 겪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 형식으로 이렇게 논문을 냈거든요. 정신과 의사들한테는 엄청 욕 먹고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신과 진단이라는 게 이런 거야? 코에 고물 코골이, 귀에 고물 귀골이 뭐 말만 이렇게 하면 속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DSM이라는 게 그때 DSM-2 버전 2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버전 2, 3 네. 요걸 지금 DSM-5 TR이 나왔어요. 개정판이. 근데 DSM-3부터 이제 그 개정작을 벌여가지고 자 이런 거 막기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가지고 진단하자. 그래서 행동 목록을 쫙 나열한 게 오늘날의 DSM-5입니다. 그러니까 원인론적인 진단이 아니라 그냥 이런 행동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한다. 참 진단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준을 그렇죠. 만들어 봤겠죠. 그게 바로 정신과적 진단이 가지고 있는 난점이고 또 딜레마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좀 이렇게 불안, 초조, 강박이 있을 때 시험 볼 때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자기 케어, 셀프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요? 심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불안이라고 하죠. 학생들인 경우에는 테스트 행자에 들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남들 앞에서 평가받는 상황이 있죠. 그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같은 시험분이라고 질환 내릴 수 있어도 그 학생을 깊이 면담해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불안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돼서 불안이 고조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거를 개인별로 세밀하게 들어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명상하면 돼, 뭐 심호흡하면 돼 이런 거 다 그냥 냉수 한잔 마셔봐 뭐 이런 거 다 일반적인 거 도움이 어느 정도 되긴 되겠지만 뭐 심호흡을 하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그건 너의 생각뿐이라는 걸 깨달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개인의 깊은 그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이렇게 진단명을 붙이는 거가 초래하는 한 가지 또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심리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진단명의 진단 기준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먼저 들어야 되죠. 근데 이 얘기 잘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찾아온 분들이니까 얘기는 하는데 깊이는 다르죠. 그래도 좀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얘기는 이렇게 바닥에 좀 자꾸 그런 숨기지는 않나요? 얘기들은 나중에 나오죠. 처음엔 표면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라포가 형성되면은 뒤에 나오는 환자들이 있고 어떤 또 굉장히 또 정서적인 분들은 한꺼번에 막 털어놓는 분들 있고. 그런 분들이 좀 더 치료가 쉬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꼭 그렇진 않아요. 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 느리게 가도 그분은 또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한꺼번에 쏟아내는 분들은 깊이 잘 못 들어가요 또. 그래서 다 이게 개인 차이가 있는 거죠. 혹시 한양대학교에 있을 때 임상하시고 또 개업에서도 잠깐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환자를 보신 거는 얼마나 돼요? 기간으로는? 제가 환자는 저기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게 되면은요, 이제 석사 마치면은 저기 똑같아요. 그 레지던트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정신과에서 4년 동안 레지던트 수련을 받은 다음에 자격시험 보고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받죠. 그러면 똑같이 그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환자 계속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자격증 딴 뒤에는 이제 수련 감독자로 또 5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감독자로서도 보고. 주도적으로 환자 본 사람 중에 예. 환자라서 뭐 환자라고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죠. 환자도 사실 의학적인 저기 명칭이니까. 명칭이죠. 예. 그래서 상담하신 분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다거나 아니면 가장 인상 깊었다거나 뭐 그런 분 공개도 될 분 있으면 한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죠. 그게 하도 임상에 있었던 옛날이어가지고 재작년인가 제가 이제 그 하나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연구냐면은 스토커에 대한 연구였었어요. 스토킹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갖고 이제 신체 위해를 가니까 문제인데. 근데 그런 끔찍한 게 그걸 이제 우리가 스토커라는 것도 명칭을 딱 그렇게 붙여보니까 사람 다 끔찍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토킹이라는 그 하게 되는 기질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좋으면 따라다니는 거야. 당연한 건데. 네. 아니, 따라다닌다고 스토커가 아닌데 그거 이제 우리가 그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이제 그 일종의 뭐 성격 장애 쪽으로 말한다면 편집성 성격 장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실제 범죄가 저질러져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면담도 해보고 또 뭐 문헌 사례 같은 것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스토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무섭죠. 요즘. 일단 무섭고 네. 또 범죄를 저지른 분에 대해서는 온갖 그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비난 받아야 되죠. 어떻게 그런 저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네. 죄값을 받아야죠.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면담해 본 결과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왜 스토킹을 하겠어요? 본인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기가 내가 이 여자 이 남자랑 잘못돼도 다른 더 좋은 남자 또는 다른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고는 이제 그만 포기하죠. 뭔가 안 받아들여지면. 내적인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끝이야. 나는 어떤 그 절박함, 뭐랄까 약간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있죠. 네. 뭐 연애하기 힘든 사람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집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스토커의 심리가 결국 누구나 다 있거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런 두려움들도 증폭해서 느끼게 될 만한 어떤 사회적 환경에 놓인 분들이 보통 스토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쭉 예. 그 연구하고 공부해본 결과가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물론 범죄 저지른 분들은 죄값 받아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게 뭐랄까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아닐까?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그 배우에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가 정신질환의 한 또 그렇죠. 근데 악화 요인이 되나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입니다. 우리가 세퍼레이션 앵자이티라고 그러죠. 분리 불안.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떤 병적인 성격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편집적인 성격 구조로 이렇게 굳어져 있을 경우에는 참 고치기가 어렵죠. 말씀하실 때마다 어렵다 그러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먼저. 환자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 어떤 문제를 어떤 목표까지 얼마 만에 치료받기를 너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 들어보고 네. 그 얼마나 현실적인지부터 되게 따지고 협의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거든요. 아니, 이제 환자는 한 10번 와서 상담하고 뭐 치료하고 난 다음이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한 절반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 그거 아니야. 꿈 깨.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네.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거 본인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오래. 그렇죠. 그게 이제 심리치료의 초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표치를 서로 맞춰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네 문제는 그렇게 고치기 힘들어.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문제고 누구나 안고 있는 문제야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네, 얘기죠. 보통 정신과를 찾아오는 분들은 자기 자신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립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를 1년을 배우거든요. 근데 배우면 어떤 병에 대해서 배우더라도 거기서 예를 들면 DSM 기준으로 10가지 중에 4가지, 5가지면 진단 기준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두 가지 없는 경우가 없어요. 나도 저런 게 있는데. 다 있어요. 네, 나 저런 거 있는데 이런 느낌이 다 있어. 저도 뭐 피부 문제 다 있거든요. 모르고 그냥 살죠. 그리고 머리 탈모도 그 유전성 질환, 네, 맞아요. 진짜 네. 질환이라 그러나요, 이거를요? 어찌됐든 질환은 질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피부과 교과서에 실리면 질환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이런 피부 문제, 무슨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정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죠? 사는데 별 지장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네, 문제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고립된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저희들도 그 수업이 저는 그래서 정신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게 보는 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 정신과 선생님이 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정신의 온전한 정신, 완벽한 정신은 군대 다 삐쭉삐쭉하고 들쭉날쭉하고 다 그런 게 있다 인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게 아주 심하면 우리가 질병이라 그런다라고 했던 게 첫 강의 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거를 병이라고 하는 순간 딱 경계가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병이 없을 때와 병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이제 그라데이션이 있는 거지 이렇게 클리어컷하게 잘라지는 건 없는 그런 거죠. 게 없는데 네. 뭔가 외부에서 침입해와서 없는 때와 있는 때가 딱 구별되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은 더 치료하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거든요. 네. 환자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약을 먹으면 되겠지. 본인이 해야 될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데. 근데 그 문제라는 게 병이 아니라 삶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나와 세상 사이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바로 정신병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의학화된 모델로 이걸 병이다. 너의 병이야. 질환이다. 없었는데 뭐 생겼다. 그러니까 이걸 약을 치료해야 돼. 수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는 환자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고 의사에게 너무 의존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는 어렵게.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들이 그런 거에 좀 벗어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연구하신 분야 중에 불교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또 보셨나요? 네. 자기자비. 무슨 뜻인가요? 그 자기자비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용어예요. 정신과 용어, 심리학과에서 쓰는 용어예요. 용어예요. 불교에서 따온 용어예요. 자비라는 용어는 원래 불교 용어잖아요. 네. 자기자비라는 말을 이제 서양 학자들이 쓰면서 이제 역수입됐다고 그럴까? 그런데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 아시죠? 네.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초기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점점 이렇게 뭐 발전이라고 그럴까? 변화해 나가는데 2세대, 3세대로 변화돼 가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가 하면은 그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인드풀리스. 풀리스. 예. 마음 챙김이란 말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불교 명상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인지행동 치료와 접목해가지고 근데 깨달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잘못된 생각을 인식시켜주고 고친다라는 의미거든요. 상당히 서양적인 방식인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되돌아오고 안 되고 하는 어떤 한계점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마인드풀리스라는 뭔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상태를 관조한다,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 받아들인다. 마치 불교 명상 수행하듯이 자기 문제를 초월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명상적인 요소가 인지행동 치료에 지금 많이 결합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객관화해서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비라는 개념도 그런 거거든요. 나 자신으로부터 일종의 무아라는 거 아시죠? 불교에서 네. 무아론. 그래서 아까 제가 나르시즘의 문제라는 게 나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가, 인정받고 싶은가 하는 거를 이제 현대인들은 다 갖고 있다고.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네. 근데 지금은 그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굴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죠.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걸 허상으로 보죠. 나라는 아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가 생각하는 너의 어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는 거였고 그게 깨질까 봐 불안해한 것인지를 관조하게 만들고 네가 너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마치 부처님이 자비스럽게 대중들을 바라보듯이 너의 문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처님이 중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또 자비심과 비슷하게 자기를 대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인지행동 치료 효과랑 결합되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한다고 그럴까? 이거 흔히 자비심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한테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자기에게 자기 연민과는 좀 다르죠. 다르죠. 네. 자기에게 너무 엄격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강박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겠네요. 강박장애. 강박장애가 너무 대표적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완벽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는 저렇게만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고 나는 저렇게 못됐으니까 나는 얼마나 열등한가. 나 저렇게 못됐으니까 얼마나 불안한가. 세상에 보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그렇죠. 그게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어떤 가문에 속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었어요. 네. 지금은 자기가 다 성취해야 되는 거고 못 되면 자기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더 자기에게 가혹하게 만드는 환경이 그런 노인 사람들이 그런 강박적인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많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걸 통해서 반대로 이런 개인이 다 지금 혼자 짐을 지고 모든 짐을 다 지어야 되는. 그리고 외려 또 나라는 의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상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한 자기에 대한 개념 그것이 이제 자기 혼자 지고 살아갔거든요. 옛날 분들은 자의식 있는 분들 그렇게 별로 할머니들만 보더라도 이거 없거든요. 부모님 시킨 대로 하고 남편 시킨 대로 하고 그랬죠. 그냥 스스럼 없이 낯선 사람 만나도 얘기하고 뭐 이러지.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친해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자아가 생기면 참 힘들어지는구나. 이 경계가 나와 내가 아닌 거의 경계가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깨질까 봐. 상처 입을까 봐. 다가서지 못하고. 다가서고 싶은데 다가서지 못한다. 그게 그 앰비밸런트한 그 갈등이 이제 많은 대인관계 문제, 사회공포증이라든지 우울증 환자들도 그렇죠. 강박증 환자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자기한테 자비를 베풀려 그러면 좀 흔히 말하는 나사 좀 풀면 되나요? 지금 그런 분들한테 너를 쉽게 말하면 너를 사랑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 네가 설정한 기준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긴 과정이 필요하죠. 마치 불교 수행처럼. 다 길구나.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일단 먼저 받아들이게 해줘야 돼요. 길다는 거야. 그 환상을 깨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하면 길다는 건 몇 번 정도? 그 환자의 문제에 따라 다른데 네, 아까 말한 그런 뭐 성격적인 뭐 그런 것까지 따지면 한 몇 년 가야 될 거예요. 몇 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몇 년은 돼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스스로 혼자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정도가 돼.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해결의 목표로 삼지 않거든요.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가면 그래도 성공이죠. 이제 나 없어도 되겠다. 스님 없어도 혼자 할 수 있겠다. 혼자 할 수 있게 됐네. 하는 때가 이제 이별하는 순간이죠. 치료에서.
요즘 자꾸 명상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자기 자비랑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게 지금 서양에서 유행 중이에요. 서양에서 되게 유행인가 봐요. 예, 불교적인 어떤 그런 명상, 초월 명상.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불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보다도 그것만 딱 떼가지고 자기들한테 그게 가장 와닿았나 그렇죠. 봐요. 와닿았나 봐요. 서양인들에게.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사피엔스 쓰신 그 저기 유발 하라리 있잖아요. 예. 그분이 책을 연작으로 서너 번 쓰거든요. 맨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인가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뭐 이렇게 몇 번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책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게 그분이 마지막 쓴 책이에요. 저는 못 읽어봤는데. 그게 나오면 챕터의 한 절반, 책 두께 절반이 명상 얘기만 써요. 그래서 내가 명상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막 받아들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사피엔스는 책은 제가 읽어봤거든요. 예, 워낙 유명하니까. 사진만 딱 보면 벌써 명상적이게 생겼어 보니. 그렇긴 해요. 예. 예. 꼭 스님 비슷하지 않은 느낌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마 역사를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고 사회 철학을 보고 과학을 얘기하던 분이 훅 건너뛰어가지고 마지막 책이 명상이어서 저는 굉장히 생뚱맞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즘 대사라고 그럴까?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명상적인 기법 이런 것들입니다. 네. 역시 이것도 저기 상담하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명상하는 방법.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궁극적인 해결 지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 내가 누구라는 생각, 내가 어떠해야 된다는 생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뭐 누구의 아빠, 누구의 그렇죠. 남편, 뭐 회사 가면 부장님, 이사님. 나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 자체부터가 이제 이게 허상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네.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해탈인 거고 그러면 뭐 그게 가장 궁극적인 치료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한테 당장 거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내 문제가 이게 본질적인 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뭔가 깨닫고 변화의 어떤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치료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자기 인식이 되게 중요하네요. 자기 인식이 이제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나라는 게 뭔지에 대한 그 고정된 관념, 이게 고정된 것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늘 익숙한 데서 벗어나야 돼. 나라는 거는 고정된 게 사실은 아닌데 자기에 대해서도 선입관을 갖고 있거든요.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예. 내가 누구라는 생각이 있죠.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는 매번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때그때마다 내가 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네.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면은 방송하고 있을 때 이 자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 여기 벗어나면 또 다른 자아 상태가 되고 집에 가면 남편, 예, 부인 누굴 만나면 만날 때마다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학생 만나면 교수. 고정된 게 있는 게 아닌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굉장히 그게 리지드해요. 딱딱하게. 나라는 어떤 생각 자체가 굉장히 고정돼 있고 폭이 좁아요. 그걸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거 그거 자체도 상당히 많은 정신과적인 문제의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라는 게 약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 이런 거겠네요. 약으로서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그 삶의 문제로 바라본다면은 삶의 생활 습관, 내 행동 방식을 바꾼다는 거는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도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성격이라는 거는 그 습관들의 집합체거든요. 그거를 일거에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기대 자체가 일단 판타지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평생 가도 그 정도 수준까지 네가 변화될 수는 없어. 너는 그건 환상이야. 네 기질은 이런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의 너 자신은 어쩔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고 불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고통을 안 겪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만까지만 좀 변화를 시도해보자.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지. 잠깐 옆으로 세서. 예. 이거 상담하면 어려보면 돼요? 그게 또 종류에 따라 달라요.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신분석 치료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의료보험이 되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해라는 얘기를 하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비용을 없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신 분들, 뭐 어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다 가난하신 분들은 대인 관계도 별로 넓지도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고 뭐 도움 받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시각이 고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고립돼 있으니까 자기만 그런 줄 알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죠. 그런 거를 어떻게 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나요? 어떤 다른 어떤 단체가 있나요? 도와주는 단체가? 그럼 뭐 공익 단체라든지 있긴 있겠지만 결국은 국가적인 어떤 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너무 질병화해가지고 의료화하는 것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저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는 영역을 공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의료 현장, 그러니까 일반 상담소 같은 것들은 병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국가에서. 근데 비용이 솔직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의 또 지원을 받게 되면은 네. 얼마든지 또 이렇게 보험 그런 식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저렴하게 누구나 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지금 뭐 복지부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뭐 국민 마음 건강 사업 뭐 이런 것도 뭐 유래는 잘 모르겠지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도 예전보다 많이 변했어요. 국가에서 그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선진의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는 얘기하는데 10년째 이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살률이 높은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딘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인데 내가 경제적 형편은 좋지 않지만 이 친구를 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 하에서 이게 정신과 의사만으로는 굉장히 한정되고 있거든요. 의사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정신과는 또. 의사뿐만 아니라 저 같은 뭐 임상심리학자라든지 상담심리학자라든지 이런 간접 주변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적 지원을 해주면서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질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제 정신과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은 공개하기를 꺼리고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 문제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걸 너무 의료화돼 있어서 그래요. 병이라는 그 그 마음의 문제를 질병화해가지고 병 걸렸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아니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심리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럼 가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요. 내 문제가 이게 병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중에 하나구나.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는 점집에 가지 않으면 정신과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루트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10년 전만 비해서도 정신과 의원 이외의 상담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건 많이 늘었죠.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지도를 봤더니 이 건물 안에만 모두 상담센터가 2군데가 있더라고요. 여기하고 저 옆에 하나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는 좀 뭐 보험 이런 거는 저렴하게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 곳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우리 보건소에 만일에 이런 심리 상담사를 배치를 한다는 거 그런 건 어떨까요? 지금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 정신건강센터라고 하죠. 네. 각 대도시의 지역 구마다 다 있어서 거기 사실은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상담센터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상담 선생님들이 다 의무적으로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또 웬만한 규모의 기업들은 사내에 그런 상담실을 만들어둡니다. 왜냐하면 가라면 꺼내가 안 가니까 비밀 때문에. 그래서 사내에 그런 상담실을 마련해 두고 있고 사실은 안 보이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접근성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정신질환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딱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이렇게 그 사건이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걸 되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이 들어가는 것도 옛날에는 좀 싫어했으니까. 그게 실제로 이게 편견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나요? 편견이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좀 꺼리는 마음과 함께 불안한 마음을 갖거든요. 그렇죠.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맞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런 위험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정신과 치료받은 경력이 있더라. 라는 게 뉴스로 이제 대대적으로 자꾸 보도됐을 때 하나의 큰 사건이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환자들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모든 정신과 환자가 다 그럴 것이다. 그냥 그거는 약간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과잉 확대 해석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교통수단 중에 가장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거든요. 비행기. 네. 근데 비행기가 한번 사고가 나면 그냥 몰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큰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제가 항공 사고를 봐서 그런지 제가 이제 그런 드라마를 좋아해요. 어이구. 다큐멘터리도 그런 거 되게 이제 이렇게 분석적이잖아요. 이 항공기 사건 사고는 왜 생겼다. 그런 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좋아해서 그런지 비행기 타는 게 싫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통계적으로만 보면는 사고율 보면은 버스보다 자동차 안전하죠. 사고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사망. 운전하고 하는 건 또 불안하지 않아요. 네. 익숙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정신과를 찾아오시고 치료받는 대부분의 분들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심해요. 소심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도 더 잘 생겼고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저지르는 일부 분들은 아까 말한 그 편집적인 성향이라든지 자기애적인 성향이라든지 또는 대부분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라든지 사이코패스. 그런 분들은 전체 정신질환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번 문제를 저지르면 그냥 대서특필되죠. 그러면 이제 가족이나 친지나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그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그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시고, 근데 가족과 또 친구나 친지는 또 달라요. 가족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정신과 진단명을 받아왔다. 그러면 죄책감을 갖기 쉽습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됐다. 우리 애가 특히 부모가 많이 그런 네. 건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나 때문에 저렇게 됐다. 또는 뭐 유전적으로 됐다. 근데 우리가 정신과 배울 때 사이코제닉 마더라고 배우거든요. 그거는 옛날 예, 이론이고 예. 그 이제는 아니에요?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사이코제닉마다 이제 정신분열증을 유발하는 어머니라는 예. 의미에서 정신분열증이 왜 생겼나에 대한 하나의 가설로서 너무 차갑고 명령적이고 복종적인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을 때 저런 애가 된다. 라고 가설이었는데 30년 전에 배운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구나.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현병, 그걸 조현병이죠. 네.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엔 조현병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 요인 네. 또는 뭐 엄마의 성격 요인 뭐 네.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뭐 악화될 시키는 요인은 되겠지만 그게 일차적인 질환은 아닌 것으로 지금은 그걸 분명해졌습니다. 거의 그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한 기질적인 강한 다양한 정신과 장애 중에서도 가장 심한 장애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금은 여기 상당히 어려운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튼 작든 크든 그런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에 가족들은 나 때문에 그렇다는 죄책감은 안 가져도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단 먼저 가족 교육도 먼저 해요. 그런 생각 안 갖도록. 이 조현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가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 교육을 안 받고 아무리 좀 치료돼가지고 가정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면은 다시 또 재발합니다. 부모가 또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래서 가족까지 함께 그 병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됩니다. 정신질환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얘가 방에서 안 나오고 있고 맨날 부모님한테 이런 하는 거는 당신에게 뭐 적대감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증상의 행동으로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 그때 가족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가족들은 그걸 이제 일단 가족들에게는 그런 의학적인 어떤 모형의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저러는 거는 병의 증상이지 엄마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엄마 나한테 약 탔어 뭐 이런 뭐 호맹랑한 소리를 망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복장 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증상에서 그 질병에서 나타나는 네, 증상이다. 하나의 조현병이라는 병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지. 나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는 거다. 이런 거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가족 교육이 무엇보다 그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조현병 환자들인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또 재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도 조현병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가 약물은 이제 망상 환청이라든지 이런 양성 증상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에 의해서 일단은 억제가 되니까. 네. 그게 억제가 안 되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약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그거 자체도 하나의 치료 과정입니다. 약을 어떻게 스스로 하면 잘 먹을 수 있게. 잘 먹을 수 있게, 또 안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올 것 같으면 미리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부모한테 먼저 빨리 말하고 나 입원시켜줘. 올 것 같아. 자기 훈련 있죠. 아, 가능해요? 그게 훈련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약을 먹고서 반응이 있을 때 내가 안 심해지면 그때는 통제가 안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미약한 전조 증상이 이제 나타날 때 빨리 찾아오라고 환자도 교육시키고 가족도 교육시킵니다. 그럴 때는 약을 좀 끊었다든지 또 뭐 스트레스가 많았다든지 할 때 그 교육시키는 것 자체도 중요한 치료 내용 중에 하나죠. 그 정도 교육됐으면 거의 아주 잘 컨트롤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마음이 이상하다. 그럴 때 빨리 자기 발로 병원을 올 수 있으면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병이랑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된 거죠. 잘 적응해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질환까지는 아니라 그러더라도 살아가면서 되게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너무 피곤해. 사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거를 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 스트레스가 있음으로 해서 또 이게 인생이 또 다이나믹해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좀 널브러지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가라는 거를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원래 겪는 거야. 누구나 먹고 살려면.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정신과 환자들은 자기만 그런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되게 뭐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아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민한 분들. 네.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걱정되는 거 다 써보라고. 써서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하룻밤 자고 꺼내서 읽어보면 어제 무슨 일을 했나, 왜 어제 그런 걱정을 했나,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던데요. 그게 이제 자기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 네. 그걸 모르거든요. 되게 불안증 환자들은 그 생각이 현실이라고 착각해요. 생각 자체가 현실이 일어날 거야. 내가 만약에 가스불을 안 잠그고 왔으면 어떡하지? 라는 강박증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건 생각일 뿐인데 네. 실제 가스불을 안 잠궈서 어떤 불이 날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실제 가능성을 착각하는 거죠.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집으로 가요. 되돌아가요. 강박장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약간 강박증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집을 나올 때 이제 이렇게 이거 불 끄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문을 이렇게 안 잠그거나 이게 루틴으로 딱 다 했는데 그중에 뭐 덜커덕 하나 그냥 일상으로 하는 일이니까 생각 없이 하고 나면 현재 하는지 모르잖아요. 가스불 뭐 내 영역이 아니지만 선풍기 켜놓고 나오지 않았나 요즘에 생각해보고 선풍기 한 서너 시간 켜져 있어도 상관없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강박장애 아니죠.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찝찝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그 찝찝함을 일단 견디게 해주는 게 이제 강박증 치료의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찝찝하게 만드는 건 너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실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걸 너는 지금 몇 번 경험해 보지 않았니? 그래도 가서 그냥 확인해보면 껐어. 그죠? 그러고 나오면 또 찝찝하고. 네. 네. 왜 이러지? 그게 이제 그분들은 강박증 환자들은 생각이 모든 거를 지배하는 병이에요. 생각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이제 강박증의 치료인데 강박증도 사실은 또 그렇게 쉬운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안 나오고 한번 되돌아봅니다. 루틴을 다 하고 나왔나. 특히 이제 스위치 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불안을 참게 만드는 게 강박증 치료 중에 또 하나 인지행동 치료 그럼 중에. 뒤에 안 돌아보고 나와야 돼요? 네, 그 불안을 견디게 만들어야 돼. 네가 행동하지 않게. 그래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게 자꾸 해야 돼요. 반복. 그냥 설사 켜놓고 나와도 예. 사실 큰일 없죠. 켜놓고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염려되니? 물어보면은 전기세가 좀 더 나오죠. 물론 이제 가스불 켜놓고 나오면 그건 좀 다르죠.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는 집사람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군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저를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쩔 때 좀 심해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별로 안 할 때고. 그게 다른 또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죠. 제가 저 자신을 관찰해 봤을 때 네. 언제 그러면 좀 그게 예민해지고 심해지나 봤더니 네. 내가 뭔가 좀 주눅 들었을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이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행동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자꾸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이게 안 한 것 같고 또 확인해 봐야 되고 불안하고. 근데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인생 좀 잘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럴 때는 자신감 있을 때는 그런 증상이 별로 없어요 또. 근데 강박증 환자들은 그게 늘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죠. 골프 하세요? 골프 저는 못합니다. 골프가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골프가 이제 아마추어들은 칠 때마다 똑바로 갈까? 그 똑바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안 가면 이제 뭐 이게 점수를 많이 치니까 이제 뭐 내기하면 내기할 때 돈을 잃고 그러긴 하죠. 돈이 있는 근데 거요? 뭐 그 돈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뭐 2,000원, 2,000원. 근데 왜 그게 그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갈까 안 갈까? 그냥 연습장에서 친 대로 치면 똑바로 가거든요. 근데 갈까 안 갈까를 걱정을 하고 공 똑바로 맞을까 안 맞을까? 뒷땅을 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 꼭 그게 벌어져요. 그렇죠. 그 이미 아무 생각 걱정 없이 치면 상태가 가는데. 됐기 때문에 네. 마음이 이게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스윙을 못 하시게 되겠죠. 내 친구 한 명은 골프 칠 때마다 꼭 그런데요. 자기는 골프 치고 나올 때 신발을 신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 그냥 우연찮게 오른발이 먼저 딱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대요. 그게 강박장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징크스 같은 거. 징크스. 네. 강박장애 환자들이 그런 징크스가 많아요. 네. 가다가 뭐 보도블록에 금을 밟으면 오늘 재수 없는 날이고 또 숫자 뭐 홀수를 보면 홀수가 적혀 있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그 미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른발이 우연히 탁 먼저 신발에 들어가면 그래서 자기는 항상 오른발에 일부러 먼저 넣으려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누군 어느 정도씩은 다 있어요. 네.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권해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스불, 선풍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되돌아갈 정도면 치료 좀 받아야 되나요? 그게 자꾸 그러다 보면 본인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자꾸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우리는 이제 부부가 같이 나올 때 문제가 되죠. 한 사람만 있으면 전화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부인도 그런 강박증이 나도 강박증 그러면 둘이서 무슨 얘기 나오면 야 돌아갔다가 불 끄고 같이 가봐야 되죠. 네, 같이 이제 확인하고 나오자. 왜냐면 밖에 머무는 시간이 너댓 시간인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들어오면 실제로 아직까지 한 번도 가스불이 켜진 적도 없었고 뭐 선풍기 안 끄진 적도 없었어요. 딱 끄면서 껐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신호를 주세요. 껐다. 껐다. 내가 여기 1, 2, 3, 4번 다 확인했다. 1번 완수, 2번 완수, 3번 완수. 딱 확신을 한번 하면 되는데 근데 또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지죠. 근데 그걸 했으면 이제 한번 완수했다고 생각되면은 참는 연습, 안 해보는 연습. 신경 안 쓰는 거. 네. 생각일 뿐이니까. 네. 가까운 사람이 이제 사실 뭐 불안장애라든지 우울감 느끼거나 우울증 느끼는 경우 되게 많을 때 꼭 해주는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일단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병원에 가봐. 또는 뭐 네 마음의 문제야. 마음을 강하게 가져봐. 네. 의지의 문제지. 그렇지. 네가 지금 정신이니까 의지를 가지면 되지. 네가 지금 저기
좀 배부르구나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심리 치료의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요, 뭐 어떤 말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뭐 상대방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 그런 생각하고 있니?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들어보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봐 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뭐 할 수도 없겠죠, 일반인들은. 네,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일단. 그게 관심. 중요합니다. 네. 그 과정이라는 게 지켜봐주고 들어주는 것. 일단 들어봐 주는 거. 네. 그건 편집증 환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굉장히 들어주기 힘든 말이거든요. 뭐 누가 나를 무시한다, 쟤는 뭐 죽여야 된다. 뭐 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일단 관심을 가져주는. 이제 거기까지는 하지만 일반인이 그걸 계속 듣고 이게 힘들죠. 가족이 듣고 아니라. 이게 힘들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자리를 잘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에 따라 다르겠죠. 빠져나올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친구 정도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네. 친구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고. 가족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엮여서 함께 가야 되는 해야 거고. 되지만 네. 친구 정도라면 이제 그래도 이제 뭐 타인이니까 그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싹 이렇게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장구를 쳐주면 끝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야, 그 말도 안 되니 그만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스무스하게 싹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럼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게 되고 말이 안 통하게 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반인들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본인도 그게 현실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 면이 하나도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나게 뭐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걸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반인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관심 가져주는 거, 그다음에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전문가를 찾아보라고 가서 도움 받아보라고 권유해 주는 것 정도밖에는 없죠. 단지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무시하는 거. 참 지금 다 급한 약속이 있어 그런데 네.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 정도는 뭐 될 수 괜찮겠죠? 있겠지만 뭐 가볍게 여기는 거. 별 것도 아닌데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저기 잘못하면 그게 말싸움도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든지. 마음이 약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너 보고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라고 말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가진 나의 모습인데 자기 자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거거든요. 네, 그거를 본인도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여서 고통스러운데 옆에 사람까지 그렇게 하면 그거 완전히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우리 많은 채팅하시는 분, 우리 시청자들에게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그런 방법, 권고 도와줄 수 있는 한마디 주신다면.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방법. 또 물으니까 또 어렵네.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나야. 그래 이것도 나야.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자존감. 자기 수용이죠 일단. 내가 하는 모든 게 결국 나니까 이렇게 했지. 나는 나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게 나야. 이 순간도 나고 매 순간이 난 거지.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 순간 어떤 불안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 상황이 있죠. 상황에 먼저 집중하는 그걸 이제 마인드풀리스 훈련하게 되면 이제 매 순간에 집중하는 그런 요 순간 이제 하거든요. right now 여기서 내 그렇죠. 입장.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훈련하기도. 그 순간에만 집중하려고 그래도 옛날 생각, 내가 어떻게 했던 생각 또는 미래의 어떤 생각,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그 현재 순간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네. 그 연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이죠, 그게. 불교 수행이랑 비슷할 거예요. 옛날에 틱나탄 스님이 그거면 플럼 공동체 해가지고 그거 수행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매일 일상에서 그렇죠. 매일 일상에서 내가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분들도
매일 일상에서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수행이고 삶의 수행이고 정신병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밥 먹을 때 밥 열심히 먹고. 그때는 그때 한 가지 일만 해. 딴 거 하지 말고. 네. 밥 먹을 때는 어차피 밥 먹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맛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밥을 잘 먹어야 되고. 그죠. 맛을 잘 음미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뭐가 느껴지지? 이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이렇게 음미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은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지금 걱정한다고. 나를 생각할 없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있죠. 이 상황에 거기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상황이 예.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나한테 갑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견뎌?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죠. 없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또 분노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감정 우리가 인간 사회생활을 하려면 같이 맞받아 싸우면 직장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저건 저 사람의 문제이고 그때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지금 내 감정이 어떤가 하는 것들 아까 말한 대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조하고 이렇게 욕을 할 때도 네.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지금 나에게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지? 지금 현재 상황에 집중해 가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딱 들어보고 거기 집중하고 거기 내가 못나서 저렇겠구나 자기를 개입시키지 말고 섣불리 나의 잘잘못을 일단 덮어놓고 그 사람 지적을 해도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이 뭐 때문에 지금 나에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들어보고 또 판단해가지고 뭐 너무 터무니없는 갑질을 하는 분이라면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해야죠. 그 무대응으로 나가는 것도 자체가 근데 보통 사람은 직장 상사가 나한테 그렇게 막 그 힐난을 하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화도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담담하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볼 수 있으면 그것도 도를 트는 경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현실적으로 생활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죠. 녹취. 예. 녹취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따박따박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 사람 진정시켜가면서 차근차근 당신 말이 뭐가 잘못됐고 나는 당신 말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자기 감정 중심으로 먼저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도 당신이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 감정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내 건강에는 제일 좋은 거네요. 그죠.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좀 상처받았습니다. 분노감이 오지만 참아 등등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 이제 보통 정신과에 오는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당하죠. 당하고 자기 잘못이고 자기가 못나서 그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만 더 괴로운 거죠. 갑질하는 분들은 그거 보고 더 갑질하게 됩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왕따라 그러나요? 그렇게 당하는 애들이 보면 뭐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공격적인 애가 당하지는 않죠. 얌전한 애들이 당하죠. 왕따. 그렇죠. 착한 애들이 당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의 파워가 통하고 있구나. 왕따 시키는 애들은. 네. 그게 이제 권력감이 드니까 계속 그런 걸 찾아내면서. 반드시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까? 하기 제일 어렵죠. 안타까워요. 하기 어렵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한테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면은요 부모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질 않게 되죠. 그래서 네. 그 주변에 이제 한 명이라도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희생양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한 명만이 가해자가 아니라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또 관중들이에요. 같이 권력감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예요. 학교라는 환경 자체가. 애들 시기가 가장 잔인하죠.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개선됐죠. 지금은 학교 폭력이라는 거 뭐 하나만 찍혀도 지금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됐는데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왕따라는 게 왜 벌어지고 그게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 과정 이외에 다양한 거 이제 뭐
교육 과정이 도움이 돼야 또 이제 왕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 성격적인 면도 좀 그 친구도 고쳐주는 게 낫지 않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렇죠. 그것도 연습시켜야 돼요. 건강한 자기 주장. 그래서 그러면 벌써 알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네. 하는 사인 일단 전해지면 그래서 네. 이제 스톱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 하니까. 그건 또 그 피해자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자기 주장할 수 있게끔 그렇죠.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치료 상당히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처음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심리적 조언 같은 게 있나요? 처음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예. 네. 그랬을 때 일단 잘 들어보고 대부분 10중 8구는 네.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당신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첫 번째 말했듯이 질문이 예, 예.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네.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네. 그게 일종의 자기에게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이 너무 좁은 거죠. 그 시각만 좀 넓어져도 이건 내가 견뎌야 될 문제구나. 남들도 다 다 대동소이하게.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일 수 있겠구나. 정도의 네. 차이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은 객관적으로 그 자체도 또 그걸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신과를 처음 찾게 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찾아왔다면 일단 거기에 용기에 대해서 일단 지지를 해줘야 되고 가족이나 뭐 예. 이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이면 일단 예우는 좋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자발적으로 왔느냐 아니냐가 예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다른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특히 정신과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장기간의 자기 의지에 따라서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치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자발성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영역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학생이면 학교, 직장인이면 직장, 믿어줘도 아니고 그냥 가정에만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알려야 되잖아요. 가족한테 알리든 회사에 알리든 학교에 알리든 내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정신과를 간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공개되기 어려운 굉장히 민감 정보거든요. 네. 쉽지 않으니까 먼저 지금은 각 학교마다 그 전문 상담 교사가 다 배치돼 있어요. 최소 한 명씩은. 학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신과를 가는 게 꺼려진다면은 뭐 상담소 그럼 좀 덜 할 수는 있죠. 또는 뭐 누구에게 뭐 얘기를 일단 털어놓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심을 보이는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굉장한 치료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고립돼 있지 않다는 생각. 네. 내가. 그럼 회사 같으면 회사 내 상담실을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게 뭐 보고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처리가? 그거는 아마 지금 개인 정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비밀로 지켜질 걸요. 회사 내에 회사 내에서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신 있게 찾아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되죠. 네. 본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뭐 산의 큰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병원을 가기 힘들고 그렇다면 사내 아니면 학교 내 이런 그 상담사님들을 찾으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네.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 저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수업 중에 얘기하면 좀 안 될 텐데 어떻게 수업 중에 얘기를 하지? 뭐 하는 뭐 그런 학생들이 가끔 근데 좀 약간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소수의 친구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변화가 느리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이제 나의 이런 문제. 공론화할 수 있을 만큼 이 정신 건강의 문제가 이렇게 숨기고 뭐 이렇게 꼭 뭐 옛날처럼 뭐 저주받은 어떤 뭐 귀신 들리고 이런 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건 같긴 같은데 네. 여전히 좀 문턱이 높은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더 낮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른 그리고 뭐 어떤 저주받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서 너는 더 심하게 겪고 있는 하나의 삶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천형의 질병 그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 한센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천양이다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네, 요즘은 균이 있어서 약 먹으면 다 낫는데. 정신과 환자를 꺼리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좀 무의식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신병에 걸렸다는 거는 뭔가 이게 나쁜 기운이, 나쁜 영이 뭐 이런 귀신 들려서 사탄 이런 오래된 그 관념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던 해결책이 없을 때 했던 그런 그 생각들이겠죠.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이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의미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그거는 저기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내가 심리 상담을 받든 정신과를 가든 이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가장 실용적인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지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겼나. 기능적으로 내 기능이 지금 학생이면 학생, 뭐 누구면 누구, 엄마면 엄마, 아버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데 이전과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러운가. 본인이. 예. 그러니까 평상시가 예를 들어서 100 정도로 생활을 해요. 모든 거에서. 네, 그냥 네. 그럭저럭 생활해 왔는데 그걸 100이라고 치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떨어졌어요. 네. 몇 점으로 떨어지면 가야 그게 될까요? 이제 그걸 장애라고 말하는 게 디스오더라는 게 이제 그 오더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질서에서 뭐가 깨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늘 해왔던 대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학생 같으면은 갑자기 결석이 많아진다. 사인이죠. 가장 객관적인 사인이죠. 결석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하던 친구가 벌써 한 달 수업했는데 3번 결석을 하고 있다. 학생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가장 객관적인 수치죠. 결석. 예. 근데 결석이 피치 못할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란 문제가 아닌데 왠지 학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부담이 되고 친구들이 눈치 보이고 뭐 못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학교는 가기 싫은데 학교는 가기 싫지만 가기는 갔죠. 그러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학생으로서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 강의실에 들어가는 거, 지각 안 하는 거, 친구들이랑 뭐 일상적인 대화 나누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직장도 마찬가지로. 결근이 잦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낀다. 내가. 본인이. 고통감이 생겼다. 학교를 안 가도 이렇게 뭐 내가 영화 봐서 너무 신난다가 아니라 가지도 않으면서 마음은 불편한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누워만 있고 싶지? 왜 내가 못 나왔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죠. 너 왜 그래? 객관적으로. 내가 뭐 행동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어떤 치료를 모색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질문은 좀 받아볼까요? 메뉴의 질문은 뭐 지금 제가 드릴 상황은 아닌 거고 안면 통증이 더한데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진다. 안면 통증 왜 생겼을까요? 저거는 정신과하고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것도 진찰을 해봐야 되겠죠.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자, 유명 사회 지도층, 연예인, 방송인, 정신과 우울 공황 장애를 치료받고 있는 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유명 연예인들 중에 뭐 이름만 들으면 알 분들이 뭐 공황 장애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공황 장애가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걸핏하면 공황 장애 그것도 너무 또 너무 그렇게 흔한 병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도 상당히 변화죠. 사회적인 변화예요. 연예인들 그렇게 얘기 못했었죠. 그렇죠. 10년째 매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충증이고 극단적인 선택도 몇 번 했었고 중환자 신세를 갖고 치료를 받을 깨달은 게 스스로 노력으로 되더라는 거죠. 약을 들지 않고 남들의 성공에 따지면 언제든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울증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본인이 노력하는 결론이 나오니 참 아이러니하다 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러는 게 맞는 건지요? 저는 40세 여성입니다. 본인의 노력이라고 써줬는데 노력 자체도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가가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노력해서 안 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노력해서 받아들일 수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건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죠. 네.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잘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했다니까 다행으로 봐야 되겠네요.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포텐셜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러는 거죠. 그렇겠네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보험이든 직장 내에서도 온갖 불이익이 큰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그런가요? 온갖 불이익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 기록이라는 게 일단 노출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얘기하지 않는 한 노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이익이 컸다는 건 뭔가 노출됐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걸로 인사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은 저거는 법적으로 저기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뭐 생명보험은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안 들었죠. 원래 들고 싶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많은 경우 이른바 반추사고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반추사고가 이제 강박 증상 또는 우울장애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네. 소가 이렇게 염을 계속 대씹듯이 되씹죠. 계속 그냥 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이제 뭐 말만으로 지금 뭐 처방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생각과 행동은 서로 양면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억제되고 행동이 많으면 생각이 억제되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계속 생각을 일단 멈추고 행동부터 먼저 해야 될 거를 먼저 해보는 훈련을 계속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저런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는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시험을 앞두면 혹시 뭐 어떻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공부했는데 뭐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떡하나 뭐 그날 뭐 가다가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가능성이 실제 벌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 이런 생각은 일단 생각뿐이고 나를 계속 여기에 머물게 만드는 거라는 걸 아시고 일단 계속 그 생각을 멈추고 그때는 해야 될 공부를 일단 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따르면 그 당시에 해야 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동을 먼저 자꾸 하다 보면 생각이 멈춰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하라.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예,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왜 이 어려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거는 뭐 별 깊은 뭐 미래 뭐 그런 게 보다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하게 됐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뭐 뭐든지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정신과 문제도 그렇고 뭐 다 다른 의학적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든 아무리 뭐 사소한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건 아닌 것 같고 또 상당수의 많은 의학적 질환 자체가 또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살아있으면. 네. 치료라는 거가 이제 약간 도움을 주고 경감시켜 주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일거에 뭐 완전히 싹 도려내듯이 뭐 없애주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일단 알면 좋은데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재미있는 면도 있고 또 저 자신도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이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공부로 갈 수도 있지만 취업이라는 문제도 또 있죠. 그렇죠.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이 취업, 직장에 어떤 영역이 있나요? 지금 임상 심리학도 있고. 네, 심리학도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분야들은 이제 주로 순수 심리학 분야 같은 것들은 주로 연구를 주로 많이 연구소라든지 연구를 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저 같은 이제 응용 학문 쪽으로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임상 심리나 상담 심리 이쪽으로 전공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임상 심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많이 일하고 또는 뭐 개업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쪽은 아니죠.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직업의 영역이 되게 넓어진다는 느낌은 주변에서 제가 꽤 그 일을 하시는 분보다 갔다 온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영역에 있지만 10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지금 후배들 모르는 분 많아요 지금.
우리 분야가 좁았는데 누구 이름 되면 딱 알았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많고 여기도 볼 수 있고 뭐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공부로서 저는 어떤 요즘 뭐 AI 시대 때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자격증 있는 직업 중에서는 의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 AI 많이 다 한다 그랬는데 아마 AI가 대세가 되더라도 심리학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전망을 내주시긴 하는데 제가 요즘에 챗 GPT 사용하고 해보니까 네. 우리도 위험하더군요. 그래요? 예. 지금 오히려 챗 GPT 때문에 뭐 이렇게 망상이 활성화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지금 문제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로 저는 그런 거 물어보니까 답이 시원찮던데. 아니 뭘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이렇게 괴로운 분들이 주로 상담하듯이 물어보게 물어보면 되면 그 답이 시원찮더라고요. 그냥 뭐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보통 정신과 가기 꺼리고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은 GPT밖에 친구가 없거든요. 네. 거기다 빠질 수가 있죠. 아. 말을 또 그럴듯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긴 하는데 별 도움 안 되는 얘기가 많아서. 도움받아야 될 문제가 아마 없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조선대학교 정성화 임상심리학 교수님 모시고 심리학적인 고민, 우리 인간의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들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는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좀 심하다? 정신과 가시고요. 스트레스 너무 많다? 심리상담 같은 거 한번 꼭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격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혼자서 낑낑거리고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이런 조력자들이 있으니까요. 기꺼이 문을 두드리고 본인을 좀 더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제가 드려야 될 답변이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2부 다시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익병 원장님. PA 간호사 제도 도입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미국에는 있는 제도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대학병원에서 대부분 저런 PA 간호사 제도보다는 전공의쌤들이 그 일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2,000명을 한 해 더 증원하는 문제로 의료 전체가 파행이 됐죠. 그 과정 중에 피해 간호사 제도가 좀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지금 이제 레지던트가 복귀하면서 이게 이제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직업의 가지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가지수가 10,000가지 조금 넘을 거예요. 일본이 25,000가지 정도가 넘고요. 미국은 40,000가지가 넘어요. 의료 영역에서도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이제 PA 간호사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같은 과라 하더라도 안과에도 또 안과를 수술하는 안과쌤이 있고 진료 보는 안과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시력을 측정하고 교정해주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전문 영역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근데 이게 다만 순리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런 제도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도입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전공의쌤들 그 파업의 문제 이전이죠. 2,000명을 무리하게 증원하는 과정 중에 생겼던 모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기존 하고 있던 그 수련병원의 시스템과 이 PA 간호사 제도가 부딪힐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문의 숫자가 엄청나게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100명을 졸업하면 80명 이상이 전문의를 다 취득합니다. 어떤 전문을 하든. 대개 이제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30% 정도만 전문의를 취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PA 간호사가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레지던트 쌤들이 그 옆에서 도와주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PA 간호사 제도가 돼서 많은 분 그 상시 일을 하는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는 간호사가 많아지면 배울 사람이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까지 수련병원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그래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의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런 그 편리한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존속 가능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PA 간호사 제도 문제를 의사와 간호사의 업권이라 그러죠. 자기 영역 다툼으로만 봐서 언론에서는 은근슬쩍 2,000명 그 부당한 증원 문제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생겼던 의료 파행을 레지던트나 학생들 뭐 기존의 의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고 피해 간호사가 있어가 필요하다. 또 뭐 간호사 직역에 있는 분들은 또 자기들의 영업권이 직업에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니까 좋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다.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데 피해 간호사 제도가 아주 자리가 잡혀서 수련병원에 이분들의 그 조력이 많아지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 교육 시스템에서 레지던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전문의 숫자가 OECD 평균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특히 바이탈과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물론 환자분도 적응하게 되겠죠. 예. 피해 간호사가 수술방에서 이제 수술을 돕게 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랬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의료 분쟁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면 또 그 제도가 가긴 하겠으나 저는 늘 아쉬운 게 왜 정신 나간 정책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잘 운영되고 있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이렇게 흔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벌였던 그런 의료 파행으로 인해서 되돌리기 힘든 방향으로 들어섰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런 전문의 만나기 쉬웠던 그게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000명 증원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의료의 파행을 우리가 가진 의료 시스템의 장단점과
OECD 평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예방학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OECD 평균의 의료가 어떤지, OECD 평균의 의료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의료 사태 때 자세하게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우리 국민들은 OECD 평균이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제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들이고 치료 못 받는. 그에 대한 생각도 하고 새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면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데 안면 통증이 왜 생겼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에 그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뭐 피부과 영역에서 제일 많은 게 대상포진 후에 남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면 저기를 하셔야 돼요. 통증 클리닉 가셔가지고 아주 심한 통증일 때는 그 통증 신경, 통각 신경을 블락해주는 그 신경 블락 그 치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과약 한 달치 받았는데 6,000원이면 저거는 이제 보험이 된다는 얘기고요. 피부과에서 3주치 약 주는데 진료비가 2만인 것은 보험이 안 되는 약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미용적인 병으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를 본인이 다 내셔야 돼요. 진찰비 주중이면 18,610원인가 그렇고요. 주말이면 22,800원을 본인이 다 내셔야 돼요. 아마 그 돈일 거예요. 보험이 안 돼서 그럴 겁니다. 뭐 여드름이라든지 주사성 피부염이라든지 뭐 검버섯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약들 여러분 처방 받으실 때 전액,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평일날 같으면 5,100원, 주말 같으면 6,800원인가 그 정도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죠. 근데 피부과에서 비보험되는, 보험이 안 되는 그 보험이다 아니다는 정부에서 정하죠. 정해진 데서 보험이 안 되는 영역의 처방을 받으면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